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앉아 계신가요? 운동은 하고 있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매일 30분씩 걷는다. 그래서 괜찮을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운동 하나로 상쇄되지 않습니다. 특히 장시간 앉아 있는 생활은 조용히 수명을 깎아먹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좌식 시간은 이미 하루 8시간을 넘습니다. 텔레비전 앞, 식탁 의자, 차 안, 그리고 다시 소파. 이 시간들이 모이면 운동 시간보다 훨씬 길어집니다. 문제는 몸이 이 상태에 적응해 버린다는 점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기본값이 되어버립니다. 60세 이후에는 근육이 쓰이지 않으면 놀랄 만큼 빠르게 줄어듭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생존 근육에 가깝습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혈액이 다리에 고이기 시작하고 뇌로 가는 혈류도 줄어듭니다. 기억력이 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어지럼과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저는 몇 해 전 매우 성실한 70대 여성 환자를 만났습니다. 매일 아침 빠짐없이 30분 산책을 하셨습니다. 본인은 스스로를 아주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진료실에서 아주 간단한 검사를 했습니다. 의자에서 손을 쓰지 않고 5번 일어났다 앉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3번도 버거워하셨습니다. 그분은 웃으면서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웃음이 얼마나 위험한 신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산책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의 하루였습니다. 신문을 읽으며 2시간, 텔레비전을 보며 4시간, 퍼즐을 하며 2시간, 전화 통화하며 1시간, 하루 10시간 이상 거의 계속 앉아 계셨습니다. 이 정도면 몸은 이미 움직이지 않는 삶에 완전히 적응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운동과 좌식 생활은 서로 상쇄되지 않습니다. 30분 걷기는 10시간 앉아 있음이 해를 지워주지 못합니다. 40대에게는 불편함으로 끝날 수 있는 습관이 70대에게는 독립성을 빼앗는 원인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자에 앉아 있었던 시간이 몇 시간인지 솔직하게 떠올려 보셨습니까? 8시간을 넘는다면 몸은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혈전 위험은 올라가고 혈당 조절은 어려워지며 뇌 기능은 서서히 떨어집니다. 깜빡깜빡하는 일이 늘었다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주 간단한 자가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반동 없이 5번 일어났다 앉기. 숨이 차거나 균형이 흔들리거나 중간에 포기하고 싶다면 중요한 신호입니다. 장시간 앉아 있는 생활이 이미 근육과 신경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많은 환자들이 23년 안에 낙상과 입원을 겪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습관은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약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핵심은 앉아있는 시간을 끊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50분 앉아있으면 10분은 반드시 움직이십시오. 대단한 운동이 아닙니다. 제자리 걷기, 다리 들기, 팔 돌리기, 벽 짚고 가벼운 스트레칭,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여성 환자는 이 원칙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3달 뒤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같은 검사를 10번도 가볍게 해냈습니다. 혈액순환 수치는 좋아졌고 오후의 무기력함은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혼자서도 생활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좌식 생활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우리에게서 빼앗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운동을 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를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60세 이후 수명을 가르는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다음으로는 밤이 되면 반복되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습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정상 아닌가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 믿음 때문에 수많은 60대, 70대 분들이 스스로 몸을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람의 몸은 여전히 충분한 잠을 필요로 합니다. 오히려 60세 이후에는 잠의 중요성이 더 커집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몸을 수리하는 시간입니다. 잠자는 동안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독소를 씻어내고 심장은 긴장을 풀며
면역계는 다시 정비됩니다. 이 시간이 부족하면 몸은 매일 조금씩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문제가 누적됩니다. 몇 년 전 70대 남성 환자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절제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면 시간은 하루 5시간에서 6시간 정도였습니다. 본인은 충분하다고 말했지만 몸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후만 되면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늘었습니다. 혈압과 혈당 수치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면의 문제는 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자신이 깊이 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밤새 여러 번 깼습니다. 화장실 때문에, 작은 소음 때문에 이유 없이 눈을 뜨기도 했습니다. 이런 미세한 각성은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계속 방해합니다. 저는 이것을 조용한 수면 박탈이라고 부릅니다. 본인은 잤다고 느끼지만 몸은 전혀 회복하지 못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억력은 눈에 띄게 떨어지고 감정 조절은 어려워집니다. 혈압은 쉽게 오르고 심장은 늘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잠이 부족할 때 뇌의 노화 속도가 확실히 빨라집니다. 요즘 말이 잘 안 떠오른다. 사람 이름이 바로 안 나온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순한 건망증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잠이 망가지면 뇌가 먼저 무너집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이유 없이 갑자기 피곤해지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커피가 필요한 신호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깊은 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무시하고 카페인으로 버팁니다. 그 결과 밤의 수면은 더 얕아지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남성 환자의 전환점은 아주 단순한 원칙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에게 잠들기 전 생활을 다시 설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배를 가볍게 하고 2시간 전에는 수분 섭취를 줄였습니다. 1시간 전에는 모든 화면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머릿속을 비우는 습관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내일의 걱정과 미뤄둔 생각들을 종이에 적고 덮는 연습, 생각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잠시 내려놓는 연습이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환경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온 조절 능력은 떨어집니다. 조금 서늘한 온도는 깊은 잠을 돕습니다. 아주 약한 빛조차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방은 최대한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6주가 지나자 변화는 분명해졌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정말 쉬었다는 느낌을 오랜만에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잠을 희생하는 것은 부지런함이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그것이 건강을 갉아먹는 선택이 됩니다. 잠이 무너지면 좌식 생활은 더 길어지고 걱정은 커지며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3번째 습관은 이 수면 문제를 더 깊게 악화시키는 요소입니다. 바로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3번째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습관은 눈에 보이는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무시됩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 동안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확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오래 버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고립은 조용하지만 치명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혼자 있어도 괜찮다. 누구에게도 패 끼치고 싶지 않다. 이 말 속에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 가장 위험한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몇 해 전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60대 후반 여성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집은 정리되어 있었고 식사도 챙겨 먹었으며 하루 일정도 나름 꽉 차 있었습니다. 퍼즐을 하고 책을 읽고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은 잘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료를 거듭할수록 그녀의 말 속에는 같은 문장이 반복되었습니다. 오늘은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며칠째 전화가 오지 않네요. 그 순간 저는 병의 원인이 혈액 검사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사람의 몸은 사회적 연결이 끊어질 때 그 상태를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뇌는 스트레스 모드로 들어가고 염증 반응은 높아지며 면역 기능은 떨어집니다. 이 변화는 아주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합니다. 기억력은 빠르게 약해지고 우울과 불안은 깊어지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함께 올라갑니다. 저는 고립된 노인들이 병원에 더 자주 그리고 더 위급한 상태로 오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쁘게 지내는 것과 연결되어 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책을 읽고 혼자 정원을 가꾸는 것은 시간은 채울 수 있어도 사람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진짜 연결은 목소리를 주고받고 감정을 나누고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데서 생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안전하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솔직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형식적인 인사 말고 진짜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만약 그 숫자가 손에 꼽힌다면 이미 위험 구간에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2명 이하라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여성 환자도 처음에는 제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남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다는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고요. 그녀의 변화는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에 단 한 사람,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것, 거창할 필요도 없고 깊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만 실제 사람과의 만남이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또래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손주 세대와의 교류가 늘어나자 그녀의 표정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몇 달 뒤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에 잠이 더 깊어졌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덜 두렵다고요. 혈압과 심박수도 안정되었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보며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연결은 약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혼자 있는 것을 선택하는 고독과 연결이 끊긴 고립은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회복이 가능하지만 후자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갉아먹습니다. 이 습관이 계속되면 앞서 이야기한 수면 문제와 좌식 생활은 더 빠르게 악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것은 이런 상태의 몸에 매일 독을 넣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바로 잘못된 건강식입니다. 이제 네 번째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습관은 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60대, 70대 분들이 나는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마주하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몸에 좋다고 믿는 식사가 조용히 염증을 키우고 노화를 가속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70대 중반 남성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분의 아침은 늘 같았습니다. 통밀빵에 잼, 큰 컵에 오렌지 주스, 간식으로는 저지방 요거트나 통곡물 과자. 그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의사들이 말한 좋은 음식을 성실히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관절 통증, 오후에 멍한 느낌, 이유 없는 피로, 점점 나빠지는 혈액 검사 수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40대의 몸과 전혀 다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반응이 다릅니다. 탄수화물을 처리하는 능력은 확실히 떨어지고 인슐린의 효율은 낮아지며 혈당은 쉽게 튀어오릅니다. 통밀빵과 과일 주스는 젊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된 간과 근육에는 강한 자극이 됩니다. 이 자극이 매일 반복되면 몸은 만성 염증 상태로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 염증이 아프지 않다는 점입니다. 조용히, 천천히 몸을 망가뜨립니다. 만성 염증은 거의 모든 노인성 질환의 바탕이 됩니다. 심장병, 당뇨, 치매, 관절 질환, 그리고 일부 암까지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염증이 계속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리고 그 불을 키우는 연료가 바로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이 남성 환자도 처음에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먹어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에서 염증 지표가 계속 높게 나왔고 생물학적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높게 나왔을 때 그는 처음으로 멈춰섰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버텼다고 해서 앞으로도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라고요. 잘못된 음식을 먹고도 바로 쓰러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음식이 몸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변화는 극단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노화된 몸에 맞게 방향을 바꿨을 뿐입니다. 아침부터 단순당 위주의 식사를 끊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그러자 혈당의 출렁임이 줄었고 오후의 뇌 안개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에너지가 남아 있었고 머리가 맑아진 느낌을 가장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식사의 시간과 조합이었습니다. 하루 중 가장 활동적인 시간에 충분히 먹고 밤으로 갈수록 가볍게 줄였습니다. 향신료와 식재료 선택도 달라졌습니다. 염증을 낮추는 재료를 꾸준히 사용하자 관절 통증이 서서히 완화되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을 하나 줄일 수 있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일 몸에 좋다고 믿고 먹고 있는 음식 중에 사실은 염증을 키우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셨습니까? 변화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의 몸이 어떤 몸인지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 네 번째 습관을 그대로 두면 앞서 말씀드린 수면 부족과 고립, 좌식 생활의 피해는 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증폭시키는 요인입니다. 바로 멈추지 않는 걱정과 긴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습관은 앞서 이야기한 네 가지를 모두 증폭시킵니다. 몸을 안에서부터 조용히 무너뜨리는 힘, 바로 멈추지 않는 걱정과 만성적인 긴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제가 보는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소리 없이 자신을 갉아먹는 스트레스입니다. 몇 해 전 60대 후반 여성 환자를 만났습니다. 은퇴했고 경제적인 문제도 크지 않았고 가족과의 관계도 겉으로는 무난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혈압은 계속 높았고 잠은 얕았으며 이유 없는 가슴 답답함을 자주 호소했습니다. 각종 검사를 해도 뚜렷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미래를 걱정했고 과거의 선택을 되돌아보며 스스로를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스트레스는 젊을 때와 전혀 다르게 작용합니다. 회복 속도는 느려지고 긴장은 오래 지속됩니다. 코르티솔이 쉽게 내려오지 않으면서 혈관은 손상되고 면역은 약해지며 염증은 더 쉽게 번집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수면은 무너지고 식욕은 흐트러지며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 좌식 생활, 수면 부족, 고립, 잘못된 식사가 모두 다시 강화됩니다. 완벽한 악순환입니다. 이 여성 환자는 처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은 제 성격이에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목표는 걱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걱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요. 그녀의 변화는 아주 작은 인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연습, 몸을 돌보는 일, 하루의 리듬, 사람과의 만남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긴장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는 생각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몸으로 풀어야 합니다. 가벼운 걷기, 천천히 숨을 내쉬는 호흡, 손으로 흙을 만지는 활동, 이런 단순한 행동이 신경계를 직접 안정시킵니다. 그녀는 같은 또래와 걱정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해결책이 없어도 말로 꺼내는 것만으로 마음의 압박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만났을 때 그녀의 혈압은 안정되었고 밤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항상 졸여있던 마음이 조금 느슨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건강은 하나의 습관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습관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잠이 망가지고 잠이 부족하면 걱정이 커집니다.
걱정이 커지면 사람을 피하게 되고 고립은 몸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 하나의 습관만 바뀌어도 나머지는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만났던 수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바꿔도 소용이 있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60세든 80세든 몸은 여전히 회복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가 되는 것을 멈추고 필요한 것을 다시 주기 시작할 때 몸은 반응합니다. 이 영상은 의료 상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는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중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작은 변화 하나를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삶의 방향을 다시 찾는 분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아끼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남은 삶의 질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앞에 남아있는 건강한 시간은 이미 지나온 시간보다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